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지 16일 남은 가운데 앞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되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이 후보를 뒤쫓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개헌안을 내놓으며 이 후보의 협약까지 제안해서 개헌이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중간 평가를 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씩 한 차례 재임 가능하게 바꾸자는 건데 다음 대통령이 아닌 개헌 이후부터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구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개헌을 위해 다음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주장에는 국가 안정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자고도 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와 수사기관장 등을 임명하면서 각각 국회 추천과 동의를 받자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기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가 가진 견제 방안을 더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때문에 무산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 협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 앞에 문서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후보로 선출된 직후 개헌 의지를 밝혔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등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임기 단축입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했던 개헌안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현행 불소추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땐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사법부의 정치와도 맞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역시 오늘 개헌안을 낸 이 후보에게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국민 앞에 개헌 약속을 문서로 확정해 두자는 겁니다. 하지만 임기 단축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 논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구상에 대해 독재의 뒷문을 열려는 시도라거나 제왕적 권력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 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잠시 후 첫 TV 토론에 나섭니다.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혁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80년
5월에 그 수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하셨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는 다시 현재를 구하고 산 사람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45년 만에 다시 발생한 계엄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빨리 이런 비상사태가 종식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전야제와 기념식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단체들이 김 후보의 참석을 반대하는 등 현지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전날 묘역을 참배한 김 후보는 오늘은 규제 혁신처 신설과 유연근무 강화 등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가리를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저성장 극복 등 경제 이슈를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을 벌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원팀 선대위,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김문수 후보와 친윤 의원들이 홍준표, 한동훈 등 다른 경선 후보들을 상대로 한 건데 원팀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솔로몬 재판 우화를 들어 주변에 탈당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는 솔로몬 재판에 나와 있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다. 나는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김문수 후보만큼이나 대선 승리를 원한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친권을 포기한 어머니처럼 당내에서마저 분란거리가 된 당적을 통 크게 양보해 내려놓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 후보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망중한을 즐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님, 빨리 용광로 선대위에 들어오십시오. 또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선대위에 합류하시고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님께서도. 하지만 원팀이 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모레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독자적인 선거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JTBC에 김 후보의 탄핵 반대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김대식, 유상범 의원 등 이른바 하와이 특사단도 오늘 출국하지만 홍 전 시장은 여전히 오지 말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사단 관계자는 김 후보의 밀봉 친서까지 전달해 설득할 예정이라고 JTBC에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법정에 들어갑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진행합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직무 관련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사진 등 물증이 있다며 징계와 재판 배제까지 언급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지 부장판사가 논란 후 첫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내일 재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취재진이 있는 지상 출입구로 법원에 들어갑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법원은 앞서 1,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취재진이 없는 지하 통로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특혜란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3차 공판부턴 지상 출입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재판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은 내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이상현 전 일공수여단장을 불러 증인 신문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로 명품 선물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건진법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수행 비서들의 통화 기록과 동선,
샤넬 가방 영수증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의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한 거로 봅니다.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당시 통일교 2인자가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건진 법사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겁니다. 본부장님,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 전달하셨잖아요. 윤 전 본부장은 건진 법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건진 법사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를 바로 확대했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30일. 이때 김 여사 수행비서 2명 자택도 가서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배달 앱 사용 내역도 확보해 수행비서들의 실거주지까지 확인해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최근에는 김 여사를 수행했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샤넬에서 가방 영수증을 확보해 제품명과 가격 등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통일교 측이 산 샤넬 가방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쫓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수사 길목에 있는 건진 법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실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다시 건진 법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소설과 노래 속 주인공으로 되살아난 5.18 민주투사들이 다시 조명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소년은 소설 속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젠 전 세계 언어로 소년을 알게 됐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재양 열사입니다. 친구를 두고 떠날 수 없던 한 소년, 문재학. 어머니는 떠나간 아들이 아직도 그립기만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주시고 민주주의를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제가 네 소원 다 풀었어. 5.18 대표곡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는 판소리로도 재조명됐습니다. 친구는 윤 열사를 판소리 가락에 담아 기억했습니다. 불꽃같이 살다간 벗이여. 시민들도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위로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참배객들은 묘지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은 유족과 시민, 여야 정치인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함께 5월을 쓰다입니다. 1980년 5월의 정신을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5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5.18 기념재단은 기념사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식장 주변에 무장된 군인이 배치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44년 만에 비상계엄 이후 처음 맞는 5.18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JTBC는 1980년 광주의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계엄 자체로도 충격이었지만 경고성이었다, 계몽령이었다는 말에 섬뜩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홍금숙 씨는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계엄군이 시민들이 탄 버스에 총을 쐈고 18명 가운데 홍 씨를 제외한 17명이 숨졌습니다. 홍 씨는 44년 만에 맞닥뜨린 비상계엄 자체도 무서웠지만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섬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경고성이다. 우리는 정말 심각했어요.
무섭고 떨렸어요. 저희의 5.18 생기면 또 터지 못잖아. 또 우리 같은 희생자가 또 나타나면 어쩌나. 80년 광주 시민군의 조장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김태찬 씨는 2시간짜리 계엄은 계엄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희생자가 없었던 건 시민들이 몸으로 막았기 때문이지 국민에게 총을 겨눈 건 80년과 똑같다는 겁니다. 2cm를 들어간 거나 5cm 들어간 거나 들어간 겁니다. 행위 자체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정당화는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는 이들의 불안감에 근거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복적으로 비상계엄의 의미를 깎아내린 데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갖고 있는 계엄에 관한 국민의 어떤 부정적 인식들을 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희화화시켜버린 거죠. 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 시민군을 학살한 화려한 휴가 작전의 생존자 오기철 씨는 비상계엄을 웃으며 이야기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묻고 싶어요. 그 계몽령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추종한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만약 당신들이 우리 5.18처럼 당사자가 됐다면 역지사지로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한다면. JTBC 유선입니다. 네, 돌비뉴스 김민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쫓겨난 인권위원장입니다. 네, 어디에서 쫓겨난 겁니까? 네,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야기인데 안 위원장 오늘 5.18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갔는데 결국 참배는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 인권위원장이면 5.18 기념행사에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현 정부 들어 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이 시민들의 분노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전원회의 안건을 가결시켰고 또한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에 보내는 서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문제다. 이런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사항 어떤 장면이 문제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빨간 사과를 빨갛다고 하는데 그럼 빨간 사과를 그럼 우리는 파랗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만. 네, 아까 유선희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1980년 계엄의 상처가 큰 5.18 단체 입장에서는 반감이 크다는 거죠.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키워드 바로 원가 120원입니다. 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가 커피값 원가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네.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동시에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현실을 너무 모른다,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 비판의 글을 올렸고 이준석 후보 역시 어렵게 이 하루하루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발언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나온 얘기였습니까? 네,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이 경기지사 시절에 이 계곡 주변의 불법 영업을 정리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나왔는데 당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유세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나오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네, 이재명 후보는 재료값만을 원가로 거론한 것으로 보이고 네. 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이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의 실정을 모르는 발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 바로 여기서 이러시면 점점점입니다. 네, 이것도 좀 부적절한 상황을 나타낸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이재명 후보 측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이 내용인데 갑자기 유세 현장에 난데없이 빨간색 옷을 입은 유세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빨간 분들이야. 아이고 이번 선거 운동원들까지 여기 와서 이러면 어떡이야 이거. 정말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 아이고 이번이 여기 왔으니까 뭐 어떡한다고. 하여튼. 네, 저 선글라스 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현장 분위기만 봐서는 뭐 유세를 방해하러 왔다기보다는 좀 신이 나서 춤추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돌비뉴스 김민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어제 시작된 불이 30시간 넘게 타오르다가 오늘 오후에 꺼졌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고무가 타는 독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은 외출을 하거나 창문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공장을 뒤덮은 새카만 연기가 높이 솟구칩니다. 검은 연기가 향하는 곳은 인근 주택가입니다. 30시간 넘게 이 연기와 분지는 이곳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오후에야 불은 꺼졌지만 아직 독한 냄새는 남았습니다. 연기 많이 나고 냄새도 저희가 공장 옆에 있다 보니까 타이어 만드는 그 냄새를 알아요. 그거보다 더 지독하게 나네요. 냄새 섞이면서 심하네요. 이게 머리 어지럽고. 날아온 분진이 여기저기 붙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문도 못 열고 차에도 분진가루 같은 것도 떨어지고 하면서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요.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제 아침 7시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불이 나면서 타이어 고무를 태운 새카만 연기가 주택가를 뒤덮었습니다. 계속 옮겨붙더니 축구장 10개 면적을 태운 뒤에야 잡혔습니다. 31시간 40분 만입니다. 검은 연기를 피해 집을 나섰던 주민 176명 중 대다수는 아직 대피소에 남아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 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만취한 불법 체류자가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자가 면허도 보험도 없는 상태라서 보상을 받기가 막막합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인적이 드문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오른쪽에서 한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돌한 차량은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지난 4월 21일 새벽 1시 반쯤 경기도 평택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교차로 없는 사거리에서 천천히 이동 중에 같이 순식간에 나와갖고 차가 충돌을 해서 그다음부터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운전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을 과속하며 달리다 이 사고를 낸 겁니다. 이처럼 사고 충격으로 바퀴까지 떨어져 나갔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있던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피해자는 안화 골절과 팔 골절 등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고 최근 2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였고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곧장 변호사부터 선임했습니다. 1억 정도는 손해를 보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어떤 표시도 안 하고 형량만 줄이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네, 잠시 뒤엔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분야 TV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함께 각 후보들의 경제 공약들을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요 후보들의 1순위 공약이 경제 성장이에요. 주로 어떤 공약들이 있나요? 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경제 성장 동력으로 AI를 공통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민간 투자 100조 원, 김문수 후보는 민간 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인력 양성이라든지 AI 생태계 조성 등을 유산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네. 뚜렷한 산업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기초 AI를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응용 AI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미 있는 빅테크에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네. 그것도 아니면 모든 걸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구체적 공약 없이 전략부총리를 신설해서 AI 전략을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공약도 내놨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모두 소상공인에 대한 응급 지원, 그리고 전문은행 설립, 그리고 지역 소비 촉진 같은 공통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내용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상공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10대 공약에는 소상공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이제 빨라지면서 연금 개혁을 어떻게 풀지도 관심인데 이건 어떤가요? 네, 이 연금 개혁의 가장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이준석 후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신구연금 재정을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신구연금 재정을 분리하더라도 구연금에 대해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서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안과 비교해서 과연 이것들이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아닐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엔 군 크레딧 확대 같은 소득 보장 강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 안정화 같은 네. 이번 연금 개혁에서 이미 이야기됐던 각 당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많은 분들이 관심일 텐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세금 완화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약도 마찬가지로 이미 기존에 이야기가 됐던 공약들이고요. 과연 이 공약들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든지 주택 공급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각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노동, 공정 경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진보적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엔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보수적 의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들이 모두 제조업위기라든지 저성장에 대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고요. 그리고 네. 제시한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저성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부재합니다. 또한 공약 제시한 것의 재원, 규모라든지 조달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새 대통령이 맞닥뜨릴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한 어떠한 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토론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을 놓고 푸틴 대통령과의 1대1 談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 10시 휴전 논의가 핵심 의제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푸틴과의 친분을 앞세워 휴전도 거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utin. I think we'll make a deal.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비협조로 취임 이후 넉 달 가까이 사실상 진전된 게 없습니다. 지난 3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휴전 동의를 끌어냈지만 푸틴이 이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지난 16일엔 자신이 직접 튀르키예로 가서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지만 이 역시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3자 정상회동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3자 정상회동이 무산된 뒤 열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은 러시아가 영원히 전쟁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영토까지 내놓을 것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빈손에 그쳤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푸틴과의 1대1 談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다시 중재 외교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We have to meet. He and I will meet. I think we'll solve it, or maybe not, but at least we'll know. And if we don't solve it, it'll be very interesting.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휴전 요구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오늘 프로야구 광주 경기에서는 의미 있는 첫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일 경기로는 처음으로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젠 5.18 정신을 일상으로 녹여내자는 뜻의 섭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묵념의 시간으로 고요했던 야구장이 이내 양팀 팬들의 열띤 응원으로 뒤덮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일 광주 야구장에 응원가가 울린 건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1999년까지는 신군부의 억압 속에 5월 18일엔 광주 경기를 열지 못했고 2000년 이후에도 9번의 홈경기는 조용한 추모 속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5.18 45주년을 맞아 올해부터는 아픔을 넘어 5.18 정신을 일상에 녹여내자는 취지로 응원이 시작됐습니다. 만원 관중의 함성 속에서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다 연장 10회 말 기아가 한준수의 끝내기 안타로 4연승을 이뤄냈습니다. 사직에선 롯데가 삼성과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며 하나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헤드샷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온 롯데 전민재가 3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팀은 이겼지만 롯데는 오늘도 헤드샷으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5회 말 롯데 장두성이 삼성 이승현의 시속 136km의 직구에 머리를 맞았다가 다행히 일어났고 이승현은 퇴장됐습니다. 전민재의 홈런 직후엔 양창섭의 시속 148km 직구가 또 롯데 윤동희의 머리 쪽으로 날아가자 롯데 김태형 감독과 선수들이 격양되며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잠실에선 LG가 박동원과 문보경의 홈런으로 KT를 꺾고 30승에 선착했습니다. 울산에서 홈경기를 치르는 NC는 선발 라일리가 키움에 단 1개의 안타만을 내주며 5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KBO는 오늘 역대 최소인 시즌 230경기 만에 400만 관중을 달성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내일 다시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밤부턴 충북, 경북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엔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